잘 안 들려요? 큰일 났네. 여기 마이크 그런 거는 없죠? 마이크 그런 거는 없는 거죠? 네, 지금 마이크가 없어서요. 제 목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죠? 예, 조용히 들으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조금 앞으로 가서 뒤에 좀 문을 닫아버릴까요? 왜냐하면 좀 분산되면 소리가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저를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저는 현재 EBS 강사이기도 하고요. 주로 학교에서 저를 이제 초청하면 가서 학습법도 강의하고 이제 그런 일도 하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목동에 있는 학원 원장님들이세요. 여기 잘 보면 여기 읽어지나 모르겠네요. 고품격 학원장 세미나. 여기 계신 분이 제가 그런 일들을 좀 하고 다녀요. 원장님들한테 어떤 입시 정책이 바뀌면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원장님들이 편하게 학부모님 상담하고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12년 정도 목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여기 뭐 사진 찍는 거 보면 분위기상 약간 연예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여기 제가 있는 건 맞는데 사실은 잘 보시면 사진을 찍는 각도가 제가 아니라 이 화면을 찍고 있어요. 그죠? 제가 자료집에 충분한 정보를 지금 다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화면에 띄우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 자료집이 없는 걸 화면에 띄워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자료집 제일 뒷면에 보면 메모란이 있어요. 메모란에다가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기도 하고, 양이 너무 많다 싶으면 사진도 좀 찍으시고, 그렇게 해서 잘 챙겨 가시라는 거고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는 극히 정상적인데, 지금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래요. 이건 존 체인버스라 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해보면 이건 정보력 싸움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나는 정보력이 좀 빠른 정보를 얻게 되어서 다른 친구들을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여러 정보가 우리 아이들이 좀 성공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왠지 표정이 밝지 못하신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자, 이 색깔을 좀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학년별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입시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란 색깔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이 친구들부터 교육 과정이 바뀌어요. 교육 과정이라는 말은 교과서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 교과서로 시험을 치르는 모든 입시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8 대입 개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현재 중3 애들이 대학 들어가는 해가 2028이에요. 그래서 2028 대입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현재 중3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내년에 틱 올라가면 일단 기출문제가 없어요. 왜? 모든 교과서가 싹 바뀔 때니까. 따라서 수학이라는 과목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기출문제 적용이 가능한데, 지문을 이용하거나 하는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뀐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따라서 많은 정보력이 필요로 하는 학년이에요. 그나마 중학교 2학년은 그래도 한 학년 정도 기출도 있고 하니까 좀 나은 편이고, 이제 이 상황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중3 아이들은 학생 수도 됐다 적어요. 얘네들은 왜 인원수가 이렇게 됐다 많지? 얘가 황금 돼지띠예요. 그래서 띠가 많으면, 띠가 좋으면 잘 살 거야 해서 많이 놔줬어. 근데 띠만 가지고 잘 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초등학교 6학년도 또 인원수가 또 됐다 많죠? 이게 흑룡띠래요, 또.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몰라요. 뭐 하여튼 뭐가 좋으면 많이 낳아주나 봐요. 이런 상황에 학년별로 처해 있는 게 중3 학생들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입시에 대한 변화가 많이 올 텐데 학생 수가 적으면 경쟁률이 적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3부터는 입시가 좀 개편이 될 가능성이 커 있잖아요. 왜냐하면 특목 자사고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 보니 기존에 있는 경쟁률하고
조금 학생 수를 그대로 대응시켜 가지고서 요 정도 될 거다라는 예측이 좀 쉽지 않아요. 대신에 대학 입시만큼은 이 경쟁률이 줄어드는 건 정상일 거예요. 인원수가 적으니. 그리고 입시가 바뀌면 일반적으로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재수를 하려고 했더니 새로운 것으로 시험을 봐야 돼. 자기네들이 했던 게 아닌 거야. 거기에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과학도 봐야 된다고. 이과 애들은 싫어하는 통합사회도 시험 봐야 되고, 이런 변화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재수하는 비율이 조금은 줄긴 돼요. 그래서 여러모로 봐서 현 중3은 경쟁률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다. 이게 이제 환경적인 요건이고, 오늘 제가 해야 될 내용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5가지 정리를 했는데, 제 느낌은 5번째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 다 하려고 준비를 해서 그나마 줄여서 왔거든요. 근데, 뒤에서 상황을 보니까 마음을 제가 이제 단단히 먹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혹시라도 나는 오늘 뒤에 일이 없어, 그러신 분들만 남아서 할지는 몰라요, 어쩌면. 자, 일단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인데요. 지금 교육부가 뭔가를 발표를 했어요. 그죠? 그 발표된 게 우리 아이들 학년에 적용되는 것들이야.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일단은 1번에 대한 것은 뭐냐면, 학생부가 요번 2024년이죠. 올해부터 학생부가 바뀌어버렸어요. 뭐로 바뀌냐면 중학교도 바뀌고 고등학교도 바뀌었어요. 이제 그 부분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가 2028 대입이 개편됨에 따라서 우리 대학은 앞으로 바뀌는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치를 거지라는 그런 컨퍼런스가 이루어졌고, 그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진 거에 의하면 지금은 이를테면 각 고등학교에서 문과 1명, 이과 1명, 2명을 이를테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3명으로 늘린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16개, 서울대학을 포함해서 16개 대학이 수능에서 정시로 40% 이상을 하게끔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교육부에서. 근데 이걸 풀어달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이걸 추진해서 이게 푸는 쪽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사항들이 있고, 심지어 면접 시험도 되게 강화되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바뀌게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컨퍼런스에 발표를 했고, 이걸 종합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조만간에 발표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중3부터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발표 예고예요. 그 다음에 자사고하고 특목고가 존치가 됐잖아요. 그죠? 원래 폐지하겠다 해서 그 적용이 이번에 중3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그 바뀌는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우리 원장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국제고, 포스트고부터 쫙 설명을 좀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조금은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입시계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요, 실은. 그냥 단순히 의대 인원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좀 길어지는데, 요거는 할까 말까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실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우리 이과 아이들 중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영재학교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재 영재학교는 8개가 있어요. 근데 2027부터 현재 중1 아이들 해당부터는 10개로 바뀌어요. 그리고 같이 바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바뀔지 3개가 더 생겨요. 그래서 영재학교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그보다 초등 6학년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문이 좀 많이 넓어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 이런 정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고교 학점제에 의해서 2028 대입 개편이 발표를 최종안이 지난해 27일 날 발표했습니다. 12월 27일 날. 그 발표된 내용에 대한 게 지금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무엇을 알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지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한 거를 설명을 드릴까 해요. 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한 건데요. 자, 1차적으로 보면 학생부가 변화가 되는데, 지금 학생부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뭐냐면, 여기에는 없던 내용이, 여기는 현행이고, 이것은 개정이니까 바뀐 게 이쪽이잖아요. 그죠?
알면 안다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지필고사라는 게 우리가 중간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있고 수행평가가 있어서 보통은 30, 30, 40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건 아시죠? 그러면 여기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기서 치르는 시험이 지필고사라는 게 있고 그 속에서도 뭐 서술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요 지필고사에 객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다형 이거를 원래는 없애라예요. 그래서 100% 서술형, 논술형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지난해 6월 21일 공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연속적으로 따다당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준비가 덜 됐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논술형과 서술형으로 시험을 이제 앞으로는 치르려고 했는데 원래는 수능을 그렇게 치르려고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내신만큼은 객관식은 없애자. 그게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킬러 아시죠? 킬러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왜 그러냐면 과학 문제가 20문제야. 수능에서. 그래서 물리 시험이라고 할게요. 물리완. 20문제인데 그 중에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겠죠. 근데 어려운 것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못 풀어요. 근데 공부 못한 애가 요거 3번 같은데 딱 찍어 맞아버린 거야. 이게 정상적인 시험이냐 이거야. 그래서 객관식을 싹 없애는 식의 어떤 얘기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수능에서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됐으니 내신만큼은 바꾸자 라는 쪽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술형이라는 말하고 서술형이는 조금 다르거든요. 시간 없는데 서술형이라는 거하고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논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서술형과 논술형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이거는 채점 방안을 보시면 돼요. 채점 기준안에 교육부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다루는 것을 샘플링하면 서술은 얘가 순서 관계없이 써도 관계없다. 대신에 키워드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빠짐없이 쓰면 만점. 하나를 빼먹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8점짜리라 그러면 얘는 6점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런 식의 내용이니까 서술은 자기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쓰기만 하면 돼. 빠뜨리지 말고. 논리적으로 쓸 이유는 없어. 근데 논술형이라는 것은 뭐죠? 논술형이라고는 학교 공부에서 교과서에 분명히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이거에 대한 답은 이거다라고 해서 교과서에 엄연히 나와 있어요. 근데 얘를 10점 만점이라고 주고서 채점했는데 진짜 정확하게 이걸 답을 썼어요. 이야,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맞았다. 근데 채점해 놓은 거 보니까 5점이래. 이거 어찌 된 거지? 논술형이라 했잖아요. 논술형은 답을 쓰는 게 아니라 답 옆에 반드시 근거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근거까지 포함시켜야 되는데 답만 쓴 거야. 그냥 답안 작성법조차도 공부가 돼야 될 상황이에요. 분위기 점점 안 좋아지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필고사 부분에 대한 변화들이 지금 이제 예고되고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미 법으로 이렇게 보세요. 지필고사는 서술형, 논술형 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100% 할 수도 있다. 근데 강제하지는 않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그런데 이게 4월 말에 가면 학교 알림에 모든 중고, 초중고 학교들이 우리 학교는 평가를 이렇게 할 거예요. 평가 계획을 알림에, 학교 알림에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속에 들여다보면 실제로 수행평가 비율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그 속에서 지필고사 부분하고 선다형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이 달라지고 작년에 했던 거하고 좀 달라질 공산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요건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학교도 꽤 있었는데 이제 무조건 다 하게.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학원들만에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써먹는. 그러니까 그거 알기 위해서 학원을 가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부에서는 옆으로. 그래서 이 정보력에 대해서 어느 사교육이 유리하게 하는 거 안 하기로.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의 변화들이 요번에 실린 학생부에서 이게 바뀐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고등부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나요? 놀랍게도 중등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등부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중등부도 다 같은 맥락에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시험 출제하는 방안에 있어 가지고서 크게는 두 가지로 갈라져요. 선다형이라고 해서 그 속에는 진위형, 배합형, 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말씀드린 서답형 속에 논술형과 서술형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런 식의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출제할 수 있게 이렇게 됐는데, 서술형 부분에 대한 거는 출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논술을 출제하잖아요. 그러면 논술형에 대해서는 모범 답안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사 답안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분 답안이 있고, 이런 거를 문항 하나하나 전부 다 준비해서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 짜증이 2만 원, 3만 원이잖아요. 이걸 언제 이거 출제 다 하냐는 거야. 일이 많은데. 그래서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우리 조금 찾기 어려운 자료집에 있으니 이건 사진을 좀 찍으세요. 뭐냐면 질문이 요약하시오라고 하는데 요약하시오라는 말이 뭔지, 묘사하시오 그런데 묘사라는 말이 뭔지, 질문의 의도를 몰라서 답을 엉뚱하게 쓰면은 채점이 이상하게 되지 않겠어요? 왜요? 웃기지도 않는데 웃을 때는 비웃는 거라 그래요. 되셨죠? 그럼 좀 훈련 좀 하세요. 한 번에 탁탁 찍는 거. 이거 오래 이거 하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학생부는 현재 학생부입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냐면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갑자기 9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뭔가 하나 들어왔다는 거죠? 뭐 하나 들어온 게 그게 바로 올해부터 들어왔는데 그게 학교 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거를 별도로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등도 다 똑같습니다. 이게 들어와 있다는 것은 상급 학교 지나갈 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애들 패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큰일 나요.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진행되면서 현재 고3은 단위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체가 요 자리가 학점수라고 해서 현재 고1, 2는 학생부가 고3하고 또 틀려요. 요 부분이. 그래서 학생부 부분이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교 입시가 이제 변동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중에서 특히 우리가 좀 특목 자사고에 대해서 요번에 존치 발표를 하면서 뭔가가 거기에 덧붙여서 했어요. 이제 그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지역인재하고 사회통합전형을 의무적으로 20% 이상 뽑게 돼 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특목 자사고에서 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만일에 미충원이 발생되면 그 중에서 50%는 일반전형으로 뽑아라.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 통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렇게 해볼까요? 자, 지금 자사고에서 예를 들어서 민사고라고 할게요. 민사고 아시죠? 160명을 모집을 하는데 지역인재라고 해봤자 횡성이 인구 밀도로 봤을 때 1명 정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횡성 인재를 1명 뽑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사회통합전형은 아예 뽑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부터는 여기에 해당이 돼서 32명씩이. 왜? 160명의 산술적으로 20%는 32명이에요. 32명 일로 들어가니까 요 인원이 확 줄지 않겠어요? 그 말은 이제 민사고 가기도 힘들어졌다. 이게 이제 변화된 상황이고. 근데 만일에 말이에요. 여기에 32명 모집을 하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만 여기 신청한 거야. 그러면 미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달이 지금 22명이 된 거잖아요. 그럼 22명의 50%는 몇 명이에요? 빠른데? 그 11명을 일로 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32명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덜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이제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라 하시죠. 그죠? 수도권 학생들이 상상고를 많이 갔어요. 심지어 뭐 이를테면 민사고도 가고 이렇게 전국형 자사고라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외고, 국제고, 과학고가 있지요. 그럼 우리 인천 지역 아이들만 갈 수 있는 학교들이야. 여기 있는 애들이 서울에 있는 과학고 못 가고 서울에 있는 애들이 여기 못 와요. 이게 쿼터제로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관계없이 갈 수 있는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영재학교하고 전국자사고예요. 이 두 군데는 전국형으로 뽑는 것이니까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상산고가 전국에서 이 의대, 의과 계열을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 중에 하나가 상산고예요. 근데 알고 보니 지역 인재 선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경북대라고 할게요. 경북대라고 하면은 여기는 거점 국립대입니다. 근데 이 대학에서 의대가 있어. 근데 인원이 100명이 넘지만 100명이라 쳐. 그럼 이 중에서 60% 그러면 60명이고 40명이 갈라질 텐데 여기는 경북하고 대구 있는 애들만 여기 원서 쓸 수 있어. 여기 60명 뽑는데. 그럼 요 40명은요. 서울, 경기, 인천, 제주도, 충청도, 심지어 부산, 전라도, 강원도 모두 다 요 대구, 경북만 빼고 모든 애들이 요 40명 합격하려고 이렇게 덤벼드는 거야. 이제 이와 같은 전형을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라도에도 4개 대학이 있어요. 의대가 있는 대학이. 그런데 이 상산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학교만 나오면 나왔다는 소리는 뭐예요? 결국은 거기서 3년을 다닌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돼. 그래서 이 애들이 그 지역의 의대를 가는 것이 수월해졌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중3부터는 무슨 일이 보냐면 그게 3년이 아니라 6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고 있잖아요.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상산고 그 근처에 다니는 게 아니라 경기도 밖에만 살면 돼. 중학교를. 그리고 학교는 상산고를 갔다. 그러면 그게 수도권 외곽에서 6년을 한 것이니까 해당이 돼서 지역인재 선발 전형에 해당이 되는데 이해되셨죠? 원래 3년이었다가 이제 6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서울 수도권 애들이 상산고를 가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의대 가려고 갔는데 그 길이 막힌 거니까. 이런 상황이 입시 변화가 좀 있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 이 인천 하늘고를 가고 싶어. 그럼 가고 싶은데 여기 85명 뽑는 게 공항 인근 근처에 살아야 돼. 우리 거기 안 살잖아요. 너 꺼져. 이거 아니야. 그럼 또 이것도 그냥 지역 인재로 또 거기 또 그쪽 주민을 뽑는데요. 이것도 아니야. 꺼져. 그래?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요거 두 개 합쳐진 여기를 갈 수 있나? No. 인천에 사는 사람은 전국 지역을 못 가게 돼 있어요. 꺼져. 그냥 유일하게 30명 뽑는 전형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나요?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뭐 다 가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됐나 봐요. 그죠? 이런 사항 정도는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인천 외고가 있고 미추홀 외고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사회통합 전형을 9명을 뽑잖아요. 9명인데 뽑는데 추가 모집이 9명이라 떴잖아요. 그 말은 미달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걸로 치면은 이 중에 절반은 4명으로 해야 되네. 그죠? 그래서 4명 정도를 일반 전형으로 뽑는다. 뭐 이런 얘기를 아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는데 빨간 색깔은 뭐냐면 요번에 바뀐 그 발표에 의해서 빨간색을 채워야 돼. 그만큼. 근데 못 채우고 있는 학교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여기 학교는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데 여기 학교로 가려면 이제 조금 어려워진다. 왜? 인원이 그만큼 일반 전형에 빠진 상태에서 모집을 할 거니까. 느낌이 관심도 없는 걸 계속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 8개 학교들 중에서 대부분이 내신 성적은 뭐를 반영하냐면 국영수, 과사 요 정도 반영을 하는데 이 중에서 민사고 같은 경우는 은미체까지 반영한다는 사실. 요와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이해될 부분인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이 내신 성적의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대부고라고 들어보셨죠? 외대부고를 가는 애들이 각 중학교에서 1등짜리만 전국에서 모이는 게임인데 설마 B라는 게 들어있을까요? 내신 성적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적은 뭐가 몇 퍼센트 의미가 없어 전부 다 똑같이 동급이야. 그러면 여기서 변별을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뭘 변별하겠어요? 면접이에요. 근데 면접 시험이 외대부에서 지난 학교 설명회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면접을 하는데 하나는 자기소개서고 하나는 학생부예요. 자기소개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가는 폐지됐어요. 하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대로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서 이 면접을 보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항목을 가지고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자기소개서에 있는 걸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한 학생당 면접 시간이 주어진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학생부하고 자기소개 두 개 다 거기서 추려서 질문하기가 쉽지 않으니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들어있는 내용이 학생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이걸 누가 써줬네. 뭐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이제는 학생부도 동시에 같이 보기로 그렇게 조금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일반고로 가게 되면 학군제가 바뀐 건 아세요? 지난해 초만 해도 이렇게 3개 학군제로 했었어요, 그동안. 근데 갑자기 중간쯤에 발표를 해줬어요. 근데 그 발표된 게 이제 6개 학군으로 바뀐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6학군에 해당되고,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자, 1학군은, 여기, 미추홀구부터 여기고, 그 다음에 2학군은 부평 계양이고, 3학군, 4학군, 여기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6학군인데, 6학군은 해당되는 학교가 1, 2, 3, 4. 1, 2, 3, 4. 4개밖에 없어요. 아, 옆에 있는 학교 못 가요. 가려면 이사 가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쿼터제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도상으로 보니까 이게 아라뱃길 아니에요, 그죠? 이 윗동네가 6학군이고, 여기는 이를테면 5학군이 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셨죠?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고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있던 정해진 6개 학교 중에 어느 학교로 갈 거냐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학교 정보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그것이 대학을 이제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자, 거기에서 혹시 이제 인천 꿈들이라 해가지고서 우리 아이가 배정받은 학교가 예를 들어서 어디 학교로 할까요? 검단고등학교로 할까요? 싫어요? 그냥 할게요. 검단고등학교라 해요. 근데 들어가서 교육과정을 쭉 읽어보니 거기에 얘가 가야 될 과목이 있는데 얘를 의대를 보내고 싶은데 의대를 가려면 얘기를 들으니까 그중에 이수 과목 중에서 가장 센 게 생명과학 실험인데 그거를 학교에 없어. 들으려고 해도. 헐, 이게 된 거야. 그러면 꿈들이라는 곳에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를테면 신청해서 내가 이수하면 정상적으로 방과후 학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상 교육이에요. 그래서 학생부에도 기록되고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밴드형이 있고 거점형이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밴드형은 우리 지역끼리만 묶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검단고등학교에서 개설했어요. 뭐라고요? 생명과학 실험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다른 학교들로 와서 들으면 되는 거야. 아, 요런 게 밴드형.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원당고등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예요. 그래서 과학 중점이라는 학교에 대해서 독특하게 여기에 뭐 외고도 없고 국제고도 있고 없잖아, 아무것도. 근데 유일하게 고등학교 중에서 특성 하나가 있는 것이 원당고등학교가 과학 중점이라는 사실인데 이거는 이과 학생들 중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유리해요?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이제 경기도권, 서울권은 그렇지가 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과학 중점 학급을 갖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거든요. 수학, 과학을 됐다 잘해야 돼. 얼마만큼? 엄청 잘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과학고나 영재고에서 떨어진 애들이 그 다음에 코스로 잡는 것이 그나마 이를테면 과학 중점을 가면 상대적으로 그 과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좀 약해도 그 과목의 비중이 크니까 그 과목이 내신이 전부 다 괜찮으면 그 전체를 쭉 올릴 수 있어, 이 팀이. 심지어 수학, 과학이 50% 정도까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그냥 일반 이과 같은 경우, 일반 고등학교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이 30%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45% 정도로 이렇게 규정을 좀 해놓은 게 있어서, 일반 아이들보다도 수학, 과학을 됐다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만일에 수능을 시험 봐서 정시로 간다 그러면 망해요. 왜? 쓸모없는 과목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왜냐하면 물화생지 투투투까지 다 의무로 다 해야 돼요.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준비를 했죠. 예를 들어서 원당고등학교야. 과학이 8과목인데 물화생지 1, 2, 1, 2, 1, 2 해서 8과목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수학도 어떻게 돼요? 미적분하고 통계, 그 다음에 기하, 이게 옛날 걸로 되네. 이 기하예요. 그 다음에 통계, 미적분, 이것이 전부 필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그 학교 그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살짝 가지고 왔는데 거기 안 바꿔놨네요. 옛날 교육과정으로. 미처 거기까지 못 봤어요. 근데 무슨 얘기신지는 아시죠? 그냥 수학이라는 과목 다 공부해야 되고 과학이라는 과목 다 해야지 45% 채울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가는 걸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리한 게 학종이에요. 학종. 그래서 이 우리 인천 지역은 학종을 중심으로 대학 가는 것이 제일 잘 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원래 인천이 수능도 전국 거의 꼴찌였어요. 지금도 거의 꼴찌는 아니어도 안 좋아요. 그런데 대학 입시 실적이 어느 순간부터 한 7년 전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되게 좋아졌어요. 그게 학종으로 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 인천시 그 교육청에서 그걸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학생부를 써주게 되면 대학들한테 유리하다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한테 써주는 그 학생부가 굉장히 품격 있게 다른 지역의 학생들하고 비교해서 학생부가 우수하게 어떻게 하면 우수하게 보여지는지를 알고 쓰는 거하고 그냥 입시가 안 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열심히 써주는 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인천이니까 가급적이면 학종을 준비해서 대학 가는 것이 제일 그동안 선배들이 잘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길로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인기도. 그랬더니 애들이 뭐냐면, 검단고등학교는 안 갈래! 나 안 가! 해가지고, 마이너스 192야. 그러니까 거의 애들이 분위기가 가고자 하는 애들보다 안 가고자 하는 애들이 더 많고, 그럼 만일에 검단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중에 절반 애들은 뭐냐면 원치 않은 학교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게 기회일 수도 있는 거야. 니들 방황해? 그러면 방황하는 애들은 뭐냐면 그거 아시죠? 양탄자. 내신 양탄자. 나를 타고 올라가라. 그런 애들 있잖아요. 주춤주춤 하고 있을 때 열나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백석고등학교는 인기가 짱이에요. 서로 가려고 해요. 그런 분위기가 내신 따기 쉽고 그런 것도 관련이 있고요. 심지어 조사 모두 나온지. 인천에 연수 가서 설명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방문용 가려고 하는 애들도 꽤 있다는데 그게 내신 따기 어렵거든요. 밥이 맛있대. 3년 내내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요소가 있겠는데 그 중에 맞는 걸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목자사고는 우리 인천 지역에 이렇게 있어요. 자료집에 다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를테면, 외고를 갈까요? 미추홀 외고인데요. 근데 외고를 가려 하더니 어떤 애들이 가야 되냐면, 영어하고 제2 외국어를 엄청 잘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교육과정을 잘 보시게 되면 숫자가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둘을 합쳐보면은 70이거든요. 전체 합쳐가지고 180이라고 하는 숫자 중에서 지금 174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 중에서 72라고 하는 게 영어하고 제2 외국. 예를 들어서 일본어과를 갔으면은 일본어하고 영어만 가지고 비중이 70이 단위나 돼. 거의 절반에 가까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과목 성적이 됐다 좋아. 그러면 설사 수학이 조금 약해도 왜 수학의 단위수가 적어져요. 왜냐하면 이쪽 단위수를 많이 뽑아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게 약함과 동시에 얘네들이 엄청 좋으면 전체적인 평균적인 어떤 내신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어도 좀 대충 하는 애가 거기 갔어. 그럼 망해요. 그렇게 영어 좀 하는 애들 오게 돼 있거든요. 그걸 승부를 보려고 온 애들인데 자기는 대충 거기 가면 좋은 데 간다는데 하고 그냥 온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준비된 학생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하늘고등학교는 전국에 10개 이 전국 자사고 중에서도 하늘고는 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교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냥 거기 영종도에 사는 애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뽑기 때문에 서울권이나 이렇게 온 애들은 25명 뽑는 것에 지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곳에 상위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이 섞여 있다라는 분위기예요. 그게 지역 인재를 이렇게 뽑는 영역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잘 보실까요? 2학년을 한번 살짝 봤어요. 교육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일반고 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수완수투 1, 2 이것도 다 똑같아요. 요 동네 대부분의 일반고가 다 교육과정이 이래요. 그 다음에 영어 완투도 그래요. 뭐요? 이 중에서 물화생지 선택하는 거 똑같아. 똑같고요. 여기도 거의 별 차이 없어요. 단지 뭐냐면 3학년 때 투를 하는 것인데 얘네들은 3학년이 아니라 2학년 말에 투를 한다는 거 정도 조금 빠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외대부고라든가 뭐 하나고 이런 데는 AP 과목부터 막 이딴 것들을 하는데 그런 조금 그런 과목들은 많지 않고 있어도 이 과목들을 3학년 때 좀 들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하늘고등학교가 이를테면 나는 갈 거야. 근데 선행 공부가 많이 수학이 안 돼 있는데 가도 돼요? 여기는 돼요. 거기 가서 따라가도 될 정도의 커리가 운영이 되니까. 그런데 다른 자사고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좀 참고하시라는 거고요. 네, 뭐 여기 외고 미추홀 외고 해가지고서 이게 2004니까 2004, 2003, 2002 해서 쭉 봤어요. 그러니까는 나 거기 갈 거야라고 한 건데 나 싫어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보니까 인천 외고 같은 경우는 조금 숨고르기 요번엔 이를테면 갈래 뭐 이런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인천 외고가 외고 중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외고에 해당되거든요. 그렇대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 외고를 가게 되면 그 한 4등급 때 초반까지만 돼도 뭐 건대 정도는 가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그 정도 성적이면 겨우 상명대 아니면 성신여대 정도 가고 뭐 이런 분위기 이게 나와요, 데이터가. 근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씩 나아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데이터가 좀 변화될 수는 있어요. 그런 정도 좀 이해하시고요. 자, 우리 서구에 있는 학교들 전부 이렇게 한 줄로 세워봤어요. 요 한 줄이 잘 보면 여기 요 보라돌이 색으로 보이나요? 빨갛게 보여요? 빨간 걸 해요. 빨간 색깔로 봤을 때 이 수치가 특성화고등학교를 보내는 비율이에요.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것은 곧장 대학을 가는 일반계가 아니라 직업적으로 가겠다는 코스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를 거쳐서 대학 가는 애들도 있지만은. 근데 이 비율이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일단 조금 교육열 같은 개념이 좀 깨져 있어요, 실은. 그냥 거꾸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아이들이 대화하는 것이 너 자사고 갈 거야 어디가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인생의 공부가 다니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이걸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게 보통 수치가 조금 높은 데가 많은데요. 여기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30 넘어간 데도 많거든요. 부천만 가더라도. 근데 거의 한 학교, 여기 학교 빼고는 30 넘지는 않고, 그렇다고 20, 요 경계선, 당하가 걸렸네. 검단하고 당하 사이,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이를테면 20%만 넘어가도 조금 이를테면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그 아파트 밀집 지역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육열을 요구하는 그런 데서 20을 넘어가는 데는 조금 이를테면
아는 편인데, 연절이니까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고, 그냥, 요쪽에 껴주죠, 뭐. 오케이. 그래서, 그런 정도 분위기예요. 애매한 분위기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역별로 뭘 했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움직임이에요. 뭐냐면, 연수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는, 자사고가 이만큼 갖고, 과학고 이만큼 갖고, 외고 이만큼 갖고, 국제를 갖고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 인천 서구를 보니까, 우리도 만만치 많이 가네요. 그죠? 근데 인원수가 됐다 많아요. 인원수가 됐다 많은 상태에서 이런 데이터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보니까는 뭐죠? 이쪽은 뭐, 신송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그 연수구네, 그죠? 송도. 이쪽 지역 애들이 상위권들이 좀 많고, 여기는 뭐죠? 영종도 있는 쪽인데 이렇게 많지 했더니 하늘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애들이 그냥 간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 비율이 높아진 것에 불과하고, 그럼 우리 지역이 여기잖아요? 이 중에서 빨간 색깔은 어떤 의미냐면 과학고예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서 일타를 쳐줄 때 과학고를 어디가 많이 보냈지 그게 일타였는데 이제는 개념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 과학고나 영재고 가서 의대 가는 코스가 지금 막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루트를 바꾸는 학생들이 많아져가지고 옛날 데이터로 삼은 그런 의미였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는 건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전중학교 같은 경우는 9명이나 과학고 보냈으면 엄청 많이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거 사건 조사해 봐야 돼, 이거. 이렇게 많이 가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갔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갔긴 했다 해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부평 쪽에서 이를테면 조금 잘 나가는 학교들.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비교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보시고, 그러면 우리 서구만 볼게요. 서구 나와봐. 서구를 보니까 그래서 청라 쪽이 조금 이를테면 앞서가네요, 그죠? 그래서 청라가 아닌 우리 쪽에서는 1, 2, 3 뭐 이런 정도 분위기예요, 그죠?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고, 여기는 뭐죠? 여기는 굉장히 그 평온한 지역이에요, 그죠?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대학 입시를 치르는 데이터 중에서 이 재수하는 비율에 대한 개념이에요. 보면 이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재수를 했다라는 건데, 목동권 같은 경우는 거의 50% 정도가 재수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지역에 따라서 선을 그어놓고, 요 선을 그어놓고 애들이 들어와 있어. 그런데 요 아래 대학은 안 갈 거야. 근데 내신으로 가는 팀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신 가는 팀 빠지고 남은 애들은 이를테면 성적으로는, 이 내신 성적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아니야, 이미. 그러니까 얘들은 다른 길을 찾아. 그게 바로 논술 아니면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상당 부분 고등학교 2학년 중반만 돼도 아이들이 학교 내신보다는 수능 준비하는 애들이 몰려다녀요, 이렇게. 그런 분위기 있는 학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보라돌이를 보세요. 보라돌이는 전문대 비율인데, 전문대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신 따기가 쉬운 학교예요. 왜냐면 이 학교들은 뭐냐면 이런 정도로 대학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런 정도 학생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 보면 양탄자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가면 내신 따기가 좀 수월하겠는데,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보는 법이. 제가 이 전국을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오류나는 적이 없어요. 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는 뭐냐면 양천구와 광서구가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하여튼 있어요, 그죠? 여기도 비율을 보면 전문대 비율이 이렇게 높은 데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학교들은 뭐냐면 양정이나 이런 학교들은 목동권의 학교들인데, 얘네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를테면 보라돌이가 전문대거든요. 전문대 갈 바에야 재수하겠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런 학교들은 대부분이 우수한 집단들이 많이 있는 학교들이에요. 근데 거꾸로 이 데이터가 거꾸로 돼 있으면, 이를테면
뭐 후졌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런 느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하시고, 이거는 어디냐면은 강남 서초인데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강남에서 제가 설명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지역을 분석하다 보니까 보라돌이가 되게 낮잖아요, 그죠? 낮은 현상으로 쭉 가는데 이쪽은 주로 서초동 쪽이고 이쪽은 강남동 쪽이야. 강남하고 서초가 학군이 같아요. 한 학군인데 이 속에서도 차이가 크고, 보세요. 막 59%도 막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재수 비율이. 얘들은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좀 되게 낮다 보니까 목표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4점대 아이들이 수능을 봐서 성대 가고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분위기를 좀 이해하는 거고요. 심지어 전국 자사고도 상당 부분 보면 이렇게 재수하는 비율이 청운고등이 되게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왜 여기 갔어요? 최하 스카이 이상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니면 의대를 가든지 여기 가려고 왔는데 이를테면 내신으로 일단 밀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학종으로 가고 해도 4등급, 5등급 넘으면 학종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 문제가 좀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다른 코스를 준비하다 보니 재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불위야 비불능냐. 하지 않는 것이지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라는 뜻이에요.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하기만 하면 끝장인데 언제 하려나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중간중간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한 파트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진단과 학습이 어쩌면 오늘 설명하는 내용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중학교까지는 연습이에요. 모든 게 연습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실전을 하는 것이다.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서 실전할 준비가 됐나? 이게 관점이에요. 보는 거죠. 그래서 지필고사도 뭐 중간, 기말, 수행, 이것이 중학교에서 이 시스템이 고등학교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잘 챙겨서 점수 잘 받고 하는 이와 같은 훈련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으로 보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 지역의 학교들을 제가 중학교 주요 학교들을 가지고 좀 보니까,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90이 넘으면 A인 줄 아시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럼 90점 넘는 것을 원당 중학교로 가기는 둘 다 뭐 비슷비슷하니까 이게 90점 넘는 비율이 너무 높은 거잖아요. 그냥 우리 아이는 한 번도 A를 맞지 않은 적이 없어. 올 A야. 그러면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냐 이거야. 네, 이 부분을 여기서 오류를 발생시키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큰 일이 발생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틱 올라가면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쳐요. 전국 애들이 다 같이 와. 거기서 대충 100분위가 나와. 몇 등 정도 한다가 나와요. 거기서 충격을 받으면 이거를 극복이 안 돼요. 거의. 그래서 그때 가서 충격 받으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미리 아셔야 돼. 애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4%라는 개념을 적용하는데 현재는 4% 안에 드는 애들을 1등급 아이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반에 25명이라면 25명 중에서 딱 한 명만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1% 안에 들면 2등급이고 23% 안에 들면 3등급이고 40% 안에 들어야 4등급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23%인 3등급 안에 들어야 인서울로 간다 그래요. 내신 성적으로. 그런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원당 중학교에 이게 2023년이 작년이고 작년 2학년 1학기 성적이 내가 90점을 딱 맞았다 치면 상위 57.4%잖아요. 너 이리 와봐. 그럼 얘는 어디쯤에 오냐면 5등급대예요. 90점인데 5등급이라고요. 에이, 나는 45인데 너도 5등급이야. 많아요.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90점 정도 맞는 성적은 고등학교 틱 올라가면 거의 3, 4등급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도 정확하게 레알, 실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 하시고
90점이 넘으니까 우리 아이는 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기에서 잘못 이해된 정보에 의해서 나중에 아시게 되면 극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점이라고 하는 학생이 못한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위권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 90점 속에서도 상중하가 있어요. 이 상이라고 하는 건 만점 맞는 애들이 있어요. 만점 맞는 애는 인정을 해줘요. 왜? 시험 문제에서 아무리 쉽게 낸다 그래도 학교에 쫀심이 있어서 한두 문제는 어려운 걸 내요. 그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맞았다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쉬워도 실수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실수조차 하지 않는 완벽성을 가지고 있어야 상위권이 되는데, 그래서 만점 맞는 애들, 매번 만점 맞는 애는 상위권 맞다고 인정해줘요. 하지만 매번 하나 틀린 애들 있잖아요. 95점, 94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만점 맞는 애를 우습게 봐요. 같은 급으로 봐요. 요거 아슬아슬하게 틀린 거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안 하는데, 그게 우리 입시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1년 차이라고 봐요. 1년 차이.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요. 아이가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그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몸에 배일 정도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훈련이 6개월 이상 걸려요. 뭐냐면 시험 보고 시험지 소개에서 검토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뭐냐면 요거는 약간 혹시라도 요거 답이 부호에 의해서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감지가 돼요. 훈련이 된 친구들은. 그래서 그거는 다시 본다든가 해서 완벽하게 빠짐없이 이게 답안 작성을 해내는 훈련이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말하는 건데, 그게 꽤 걸려요. 또 한 가지는 좀 가장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 그 문제는 약간 사고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뭐냐면 중학교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실은 제가 수학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수학도 보면은 아이들이 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근데 중위권 애들은 그 90점대 정도 맞는 거, 내지는 85에서 95 맞는 거는 유형 공부를 하면 그냥 돼요. 왜? 유형은 뭐냐면 암기력이 뛰어나기만 해도 그런 유형을 공부하면 그게 숫자만 바뀌어도 같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사고하는 건 달라. 그 유형 해도 이게 생각을 해서 분석하고 풀어야 되는 힘이 없으면 안 돼. 거기까지는. 그래서 만점 맞는 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진단을 했다고 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보면 평일이라고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게요. 4시라고 생각할게요. 4시가 어떤 의미죠? 학교에서 나왔죠? 오케이. 자, 평일이고 학교에서 나왔어.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 잠자기 전까지 매일같이 6시간 이상씩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중학생으로 쳤을 때 4%가 넘는 애들이 있다는 뜻이고, 연도별로 쭈루룩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수치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야. 심지어.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아니, 학교 끝나고 매일같이 6시간 이상씩 해? 평일 우리 애는 얼마나 할까요? 괜히 질문했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은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너 서울대 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6시간씩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게임처럼.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지나고 엄마 책 하나 사줘야 될 것 같은데 다 끝냈어. 뭐 이런 느낌의 애들이. 그래서 공부가 게임같이 하는, 이렇게 재밌어 하는 아이들이 4% 정도 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고, 얘들이 거의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애들일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요 수치를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합치면 대략적으로 11%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1등급이야. 4%니까. 그러니까 얘가 2등급인 거야. 이렇게 합치면 거의 23되거든요. 놀라워요. 얘가 3등급인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예요? 금, 은, 동인 거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메달은 따야지 3등급 안에 드는 거고, 그래야 인서울을 가는 건데, 우리 아이는 매일같이 4시간 이상씩 하나? 이것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근데 이보다도 못하는데 맨날 연고대 가겠대. 그러면 뭐가 안 맞는 거를. 그죠? 이 수치가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범주 안에는 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죠? 자, 거기 한 장짜리 이렇게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컨설팅을 해주는 측면에서 요거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 하는 건데요. 없으신 분은 지금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들어보세요. 나는 공부 계획을 세워야 돼.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건데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는데요. 낙서하지 마시고 아껴두셨다가 집에 가 쓰세요. 자, 뭐냐면 너 잠자는 시간 여기다 칠해봐. 그러면 저 일요일 날은 한 3시쯤 자요. 그래서 언제 일어나? 깨우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금요일까지는 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도 12시에는 자야 돼요. 그래서 7시, 8시에는 일어나요. 뭐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정된 시간들을 칠해보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짠!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일요일날 얘는 뭐냐면 여기는 뭐 학교 가니까는 빼고, 그죠? 그 다음에 학원 가는 거 빼고 뭐 어찌어찌 뺐어요. 됐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는 일요일날은 교회 가요. 교회 뺐어요. 오케이? 그래서 빼고 하니까 9시간 정도가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월요일은 4시간, 7시간 이렇게 해서 이 시간들을 다 합쳐보니까 43시간이 일주일에 나한테 주어지는 거구나를 얘는 안 거야. 이걸 가지고서 공부에 몇 시간 쓸 거고 노는 거에 몇 시간 쓸 건지를 시작하는 게 포트폴리오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학습 계획을 세울 때 먼저 진단부터 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기에 학원 가는 것도 지금 빼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43시간 중에 공부 얼마나 할래? 그러면 아예 반 정도는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애들이 개념이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한번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어버리세요. 그러면 얘는 이제 망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활용해서 계획을 좀 세우는 걸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루틴이라는 건데 아이들마다 공부 루틴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잘 돼요? 아니면 밤에 하는 게 잘 돼요?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의 생활 패턴에 의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 이 패턴에 의해서 얘는 부모님 패턴하고 다르게 가기 어려워요. 근데 놀랍게도 아침형 인간이 굉장히 많은 건 아시죠? 근데 이 친구가 한번 너 요번 중간고사는 아침형으로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연습이야. 중학교는 다 연습이에요. 그러니까는 해봤어. 그랬더니 엄마 놀라워. 이게 원래 집중이 잘 안 돼서 오래 걸리는 건데 금방 끝내네. 머리가 맑아 엄마. 그래 너는 아침형이다 바뀌면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공부 장소가 집에서 안 되는데 계속 집에서 하라는 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공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라는 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어디서 공부하면 좋지라는 학습 공간이라는 장소를 찾아내야 돼.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딘지. 그럼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 집에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독서실을 생각해요. 그냥 독서실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독서실에 6시간 정도를 가서 공부를 해. 근데 이 중에서 한 2-3번은 편의점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나온 김에 이를테면은 컵라면도 먹고 친구들하고 휴대폰 하다 보면 1시간 훌 지나가. 뭐 이런 식의 패턴으로 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면요. 아이들은 자기 주도력이 없다고 보셔야 돼. 자기가 스스로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건 없어요. 그게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독서실에 가면 절반 정도는 이를테면 공부할까 말까 이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그럼 어느 장소가 좋을지에 대한 건 효과적으로 하는 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 놀랍게도 너는 어디서 공부하는 게 잘 되니? 라는 그 질문에 놀라운 데이터가 뭔지 아세요? 이모집이래요. 그랬더니 이모집 가면 잔소리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했어.
그럼 얘는 시험 때만 되면 맨날 이모집 가야 되잖아요. 심지어 이모가 이사 가면 전화 가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공부하는 곳에 대한 장소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스터디 카페라든가 이거는 독서실보다 더 안 좋아요. 왜냐면 거기는 카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환경적으로 집중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찾아주는 게 보통은 요즘에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시키는 학습관을 이렇게 운영하기도 해요. 뭐 이게 방학이라든가 이러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불러다가 공부시키고, 이게 오히려 자기 주도력이 없는 아이들한테는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미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지금 저도 그 다음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잘 그리죠? 자, 여기에 컴퓨터 모니터가 있어요. 그 말은 이게 아이 책상이라는 거죠. 이 책상에서 잘 보시게 되면 이 학생은 여기서 라면도 먹고, 그 다음에 거울도 보고,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던 공간일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턱하니 침대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환경에서 너는 집에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궈요. 자물쇠 반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얘가 과연 이 환경에서 집중해서 공부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 자리에 앉는 순간에 여기에 흘렸던, 여기 라면 흘렸지. 이것부터 생각나고 집중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심지어 여기에 앉아서 바로 공부가 시작이 안 돼요. 왜? 그게 접근성에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바로 접근이 안 돼서 일단 얘가 냉장고 문 한번 열고 갔다 와서 마음 준비를 해야지 시작이 돼. 이 시작 단계부터 너무 텀이 오래 걸려. 이제 이러한 것에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이게 물티슈 다 닦어. 열심히 닦고, 그 다음에 공부하겠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불과 조금 하다가 뒤에 침대로 누워요. 자꾸 누웠다가, 그런 애들 많죠. 자, 이런 공간에서 시험 준비나 이게 잘 될까라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 추천하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이 옆에 한 칸짜리 독서실 칸막이를 팔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책상 옆에 붙여주라는 거야. 그럼 이 학생이 여기서 딱 앉는 순간 차단이 되기 때문에 공간 속에서 공간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부할 때만큼은 교재, 그 다음에 필기도구, 그 다음에 노트 딱 3개만 가지고 딱 요 자리에 와야 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를테면 그 형광등 하나 이제 종구 하나 해서 3파장으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앉게 하고, 그러면 이 공간에 앉자마자 매번 여기서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 형성이라 그래요. 매번 같은 것만 했던 공간에서는 집중이 빨리 들어가고 빨리 시작할 수가 있고 잘 돼요, 집중이.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건데, 아이들이 이걸 하나 여기 마련해 주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책을 막 쌓게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뭐가 있으면 거기다 돌 옮기게 돼. 그럼 망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 끝나면 깨끗이 치워. 그리고 공부할 때만 가지고 들어가고 치우고. 이거를 여기를 소중한 공간, 공부 공간으로 자기가 형성되게 만들어야 되고요. 심지어 여기에 이렇게 앉았잖아요. 여기 앉으면 이게 굴렁쇠 의자 있잖아요. 그럼 얘가 그럼 여기 와 있는 거야. 여기 와 있으면 또 같은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굴러가지 않는 거. 그렇게 해서 의자를 2개 하든지 완전 공부 공간에 대한 차단을 해주면요. 그나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늦은 시간에 공부하고는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집에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나마 공부방 설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컨설팅. 그래서 제가 해주는 공부방 컨설팅 개념이 이게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려본 거예요. 좀 도움이 되시라고. 그 다음에 꺼져.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어떤 설명을 드리려면, 공부를 잘하는 것에는 암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건 아시죠? 그래서 암기 과목 공부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싫으면 마시고. 알려주세요. 분위기 좀 시원찮은데? 지금 바쁘신가 봐요? 원래 계획이면 제가 퇴근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이 공부에 있어가지고 과목별로 공부 방법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요. 국어하고 영어는 말이에요. 국어하고 영어는 의도 과목이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국어하고 영어는 그 앞에 목차가 있잖아요. 목차가 필요할까요? 그냥 1과 2과 3가예요. 그죠? 그래요. 그런데 이 도덕, 기가, 뭐 이를테면 역사, 사회, 뭐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기 과목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런 과목들은 목차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시험을 쳐. 그러면 큰 단원이 2개 정도가 시험 범위가 된다고 쳐요. 됐죠? 그럼 여기에 중단원이 이렇게 있을 거야. 중단원이 이렇게 있을 텐데 아이들이 공부를 쭉 해요. 예를 들어서 도덕이라는 과목이라 칠게요. 그러면 총 페이지가 뭐 63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이번에 시험 범위 분량이야.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오늘 요만큼 공부하고 내일 요만큼 공부하고 모레 요만큼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책 한 번을 끝내. 아, 자기는 끝낸 거야. 그러면서 암기 과목은 반복이지 하고 또 이제 한 번 더 해. 자,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도 열심히 책을 여러 번 보기도 하고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을 올리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돼요. 여기에는 무슨 오류를 범하고 있느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큰 단원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 2번째 단원 한다는 건 그 정도는 인식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이 속에 들어있는 중단원과 이 속에 있는 소단원이 있는데 그거를 완전 무시하고 쭉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조화예요. 뇌가 구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뭐냐면 암기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면 목차를 무조건 먼저 외워야 돼. 그것도 어디까지? 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는 목차가 대단원, 중단원까지만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소단원까지를 쭉 쓰세요. 이렇게 소단원까지 해서 하면은 총 한 20개 정도 된다고 치고 이 20개를 소단원으로 분류해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하철을 탔다고 쳐요. 그러면 땅속에 있지만은 지금 어디쯤 가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느 단원에 어디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요 단원에 있는 내용이 그 다음 단원하고 다른 거를 하고 있는 거, 이걸 인식하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조금 이를테면 암기력이 조금 있기만 해도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하는 것이 두 번째 이게 대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의 이를테면 소단원 세 번째라는 것에 대한 것을 왜 처음부터 뭘 했기 때문에요? 목차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외운 상태에서 이 구조화는 되는데 외우지도 않고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 것은 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구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필기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필기를 하면 어디서 들어봤어요? 코넬식 노트 작성법. 그래서 왼쪽에는 키워드를 쓰고 오른쪽은 그거는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키워드를 쓰고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 근데 뭐 이렇게 그래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이거 삐져나오면 안 되는데 이걸 화이트로 지우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어디서 배웠대. 좋아. 이제 이것도 굉장히 뭔가를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건데요. 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페이지 72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했어. 오케이. 그러면 수업하면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으니까 오늘 여기서부터 하면 되지 하고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학생은 어찌해야 되냐면 얘가 대단원 세 번째 단원이고 그 다음에 중단원으로 두 번째 중에서 첫 번째를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선생님이 여기를 써주지 않아도 자기는 매번 노트 필기할 때마다 요걸 출발해야 돼.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요 1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게 필기를 하시고 요 내용에 대해서 또 이어서 쓰면 이렇게 쓰고 요거에 대한 거 쓰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써서 결과적으로 가만 보니까 얘하고 얘가 동급이고 얘랑 동급이면 요 내용에 대한 게 1번, 2번, 3번 책에는 써져 있지 않은 번호를 자기가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한 단계씩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자체가 뭐냐면 시각적으로 구조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한 페이지 노트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진 찍듯이 이미지를 탁 찍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 속에 들어간 놈이 얘가 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여기에 있는 놈이라는 것을 그걸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해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화된 상태에서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런 구조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봤을 때 암기 과목은 구조, 바로 뭐예요? 목차를 외운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목차에 계속 그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를 체크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면 어느 순간 손바닥 딱 보듯이 보여요. 요 내용은 두 번째 단원 문제구나. 이게 자기가 말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애들도 있긴 해요. 자,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중요한 게 나왔어. 중요한 게 나오면 빨간 색깔로 이렇게 뭔가 표시하겠죠. 오호, 그게 교과서에다가 필기할 수도 있고 노트에다 필기할 수도 있는데 교과서라고 칠게요. 그럼 이 교과서 여기에 이제 이거 부가적인 설명은 파란색으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쩌라고요? 그냥 일반 내용이면 여기다 깜장 색깔로 쓰는 거야. 얘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보세요. 이 친구가 빨간색을 썼잖아요. 그럼 빨간색을 교과서가 되게 여러 개 있고, 근데 그 모든 교과서에 빨간색을 쓰는 건 나는 빨간색을 쓴 건 무조건 키워드, 중요한 것만 빨간색 쓰지 나는 함부로 빨간색을 안 써. 근데 애들 교과서 보세요. 알록달록이죠. 그러면서 그림도 그려놓고 이쁘지 막 그래요, 느낌이. 자,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아이한테. 자, 빨간색이라는 의미는 자기가 이미 거기다 부여를 하는 거예요. 야, 빨간색은 중요한 키워드만 하는 거고, 부가적인 설명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중에서 학교에서 꼭 시험에 나온다고 한 것은 뭐야? 뭉개를 해. 자기만의 표기법을 써가지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모든 교과서와 노트에 쓰여진 것이 일체감이 있는 거야. 나는 무슨 뜻인지 알아. 그게 중학교에서 연습을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갑자기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중요한 게 요거 시험 나온다. 우와! 몇 페이지를 지나가면서 나는 이제 이 뭉개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쓸 기회가 없었던 거야. 마치 그 편의점에서 포켓몬빵 거기 했는데 처음 보는 그림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5cm 자라는 표현인데요. 15cm 자를 하나 가지고서 얘가 노트 필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를 대고 쭉 걷어요.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 반듯하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도 줄 따라서 반듯하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필기 정돈이 깨끗하게 정돈이 돼요. 엉망진창으로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 중요한 게 어디다 써놨지? 막 이렇게 찾고 있는. 그게 아니라 평소에 공부 습성을 이렇게 해놓고 보면 깔끔하고 칼라펜도 다 적절하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빨간색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별을 하나 쳐. 그죠? 더 중요하면 별이 2개죠. 됐다 중요하면 장수 돌침된 거죠. 별이 5개. 이런 식으로 표식도 하고 색상도 해서 부여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은 공부를 노트에다 하고 해가는 것을 이제 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필기의 재미를 느끼면서부터 흥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재미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알려주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해서 야, 너 책이랑 갖고 와봐 해가지고 갖고 왔더니 너는 이건 왜 이렇게 됐냐면 차차차 이거 한 줄 들어가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수정이 되고 교정이 되면서 이제 몸에 배게 돼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공부가 재밌어져요. 그래서 나의 공부 루틴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올려보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여기서 영어하고 국어 같은 경우는 의도 과목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 같은 경우를 보세요. 목차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1과 2과 3과의 의미지 얘네들 가지고 외워서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언어라는 국어하고
영어라는 과목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교과서에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에 맞게끔 교과서를 교육부에서 만든 거야. 뭐냐면 요 단어는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다라는 걸 이건 알려줘요.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국어야. 그럼 국어에 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출판사는 이 시를 쓰고 어떤 출판은 요 시를 쓰고 시가 틀리잖아요. 그거는 네 마음이야. 하지만 여기서 시에서 배울 목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그러니까는 이걸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네들은 예일 뿐인 건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가 무슨 의도가 되어 있는 거지 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 과목이라 하고 그러면 수학과 과학은 뭐냐면 적용 과목이라고 그래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어떤 개념을 적용시켜 놓은 거지? 그래서 어떤 개념을 적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여기는 개념이 2개가 적용돼 있군. 3개가 돼 있어. 그것을 우리가 성취 기준이라는데요. 그 성취 기준이 2개가 들어있으면 배점이 커지고 3개 들어있으면 더 커지고 4개 들어있으면 킬러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적용의 개념이 그 수학과학은 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틀렸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공식을 쓴 거지? 얘야 찾아봐. 그러면 찾아내는 거야 이렇게. 그게 이제 피드백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뭐냐면 얘가 그냥 다시 푸는 거 있잖아요. 심지어 다시 풀고 쌍둥이 문제 하나를 더 풀어요. 그건 그런 유형만 풀 줄 아는 거야. 근데 이것을 그 속에 어떤 개념이 적용됐냐를 분석해내면요, 응용하는 힘이 생겨요. 더 얘기를 할 게 없고요. 3,000%로 빠진다.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래요. 안다고 하는데 네가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을 못하면 그건 아직 아는 게 아니야. 보세요. 재수생들이 있어요. 재수생들이 수능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럴걸요. 근데 재수하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왜? 기숙사에서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재수 종합반 다니는 애들, 학교처럼. 그 다음에 노량진에 가면 단과라고 해가지고 과목별 듣는 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인터넷 강의라는 인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독학재수라 해가지고 학생들 학습 관리를 해주는 독서실 속에서 공부시키는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수능을 시험 보면 성적이 그냥 실적이 제일 떨어지는 영역이 뭔지 아세요? 괜히 질문했어요. 시간도 없는데. 인강이에요. 인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의를 재밌게 잘한다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값어치를 해야지 거기 버티니까. 그런데 이해가 쉬우니까 애들이 공부가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는 들은 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시험 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수많은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진짜 난 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네? 검증. 그 단계가 이 얘기예요. 지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최종적으로. 그러면 아는 건데 그게 아니면 다시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걸 점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강 공부는. 그래서 가장 실패 확률이 높은 것이 인강식 수업이라고 해요. 그게 실제 우리 입시계에서 통계를 내봤어요. 그렇대요. 이상형을 만나는 시기는 언제일까? 뜬금없죠. 이거 질문했을 때 답 맞춘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이상형을 만나는 시기는 놀랍게도요. 본인이 가장 멋있을 때래요. 상대방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가장 멋있는 상태가 되면 그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이를테면 멋있는 상태가 언제일까? 그거는 좋은 데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이상형을 만나는 시기는 좋은 데 갔을 때다라는 거예요. 재미없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 우리가 대학 입시 개편된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 학년들로 좀 섞여 있긴 한데, 제일 먼저 뭘 이해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요번에 2028 대입 입시 개편이 됐는데, 그 개편안이 고교 학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세요? 원래 고교 학점제에서 이 모듈을 다 발표했어요. 얘는 뭐죠? 교육과정은 2022 교육과정이라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2 교육과정을 11차 교육과정이라 그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10차 교육과정이고요. 근데 이 교육과정은 이미 발표를 해서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고등학교 틱 올라가면 행렬 배운다든가, 그죠? 없었던 행렬이 나온다든가 이런 거 있어요. 그렇게 발표된 게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학사제도는 뭐죠? 학사제도는 졸업을 시켜 말어 아니면 학년을 올려 말어 하게, 이게 학사제도예요. 그리고 이런 거 아시죠? A, B, C, D, E 이거 아시죠? 60이 안 되면 2예요. 90이 넘으면 A잖아요.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만드는데 그것이 2 다음에 F죠. 근데 F가 페일 해가지고 느낌이 안 좋대. 그래서 요거를 I라고 한대요. 이것을 40점이 안 되는 애들만 모아놓고 얘네들을 만든 거야. 그리고 요 안에 드는 애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티 올라가서 여기 I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방학이 없어져요. 방학 때 애들만 모아서 특별히 별도의 교육과정이 운영이 됩니다. 보통은 한 과목 정도를 못하면요, 방과후 학교를 처리할 수 있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한 과목만 못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그런 커리를 운영하는데 얘들을 만난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사범대 출신이 아니라 사범대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미 교생 시스템을 끝낸 상태에서 이 친구들을 대거 투입시켜가지고서 이들 입장에서는 알바가 되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1대1 내지는 2대1 해서 공부를 시켜서 기초는 잡아줘서 올려주겠다. 왜? 그동안은 이걸 안 했다 이거야. 국가가 무책임했다라는 거야. 이제는 국가에서 이걸 책임져 줘야 된다. 그게 책임 보장제라는 개념을 고교학점제에 집어넣은 것 중에 투톱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국가에서 예산을 써가지고 알바까지 해서 공부시켜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 혜택을 받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혜택이 없어요. 그냥 혜택 받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얘기가 학사제도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평가제도도 발표를 했어요. 1학년은 상대평가하고 2, 3학년은 절대평가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최초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요번에 뒤집은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것이 2028 대입 개편이라 해서 이걸 발표한 거고, 요 내용에 대한 걸 설명을 해드리면 고교학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문제는 투톱 중에 한 톱이 바로 뭐냐면 진로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과가 있는데 그 과에 관련된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요 과목. 그게 이수 권장 과목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 과목들을 이수하고 왔니? 그리고 심지어 그 과목을 잘했니? 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를 갈 애들은 생명과학하고 화학이 주과목이 될 거고 일반 공대를 가면 물리화학이 주과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과 속에 이과가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과목이 달라지는데 같은 반에서 하기는 뭐 하잖아요. 그래서 반이 찢어져서 결국은 개인 시간표가 된다라는 맥락이 지금 고교 학점제인데 그건 말이 그럴싸한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써져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설명하고 30분 걸리거든요. 너 꺼져.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이제 중3 됐죠? 근데 올해 들어서 얘가 초6이 됐죠? 초6은 내년에 중학교 교과서 싹 바뀌어요. 그 다음에 중3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교과서가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 학원들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내년 교재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올해가 그거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렇대요. 자, 이 물리2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물리2라는 과목이 양이 되게 많아요. 어려워. 왜? 물리1을 배운 다음에 얘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걸 위계라 그래요. 이 순서에서 배우게 되는데 얘를 3학기 때 배우는데 양이 되게 많아서 한 학기에 못 끝내고 반은 1학기, 반은 얘를 끝내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요번에 얘를 두 권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냥 단원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있으면 두 개 잘라서 요 두 개를 한 권으로 만들고 요 두 개를 한 권으로 만들었다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게 물리만 아니라 물화, 생기, 투투투 얘네들을 전부 다 두 개씩 나눠봐라. 두 개씩 다 쪼갠 거야. 그거는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죠? 라고 하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과야. 우리 그 에너지 공대라는 것도 세운 거 아시죠? 국가에 세운 거. 어쨌든 에너지과를 간다라고 하면 이 두 개 과목을 통으로 지금은 다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 중에서 보세요. 물리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에너지 있고 화학도 에너지가 하나 있죠. 그죠?
두 권 중에서 반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과에 관련된 과목을 조각조각 냈으니 쓸데없이 많이 할 필요 없고 필요한 것만 해.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된 거고, 심지어 1학년 보면 왜 1학년이 전부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숨 넘어갈 뻔했어요. 전부 두 개로 쪼갰을까요? 라는 건데요. 한 권으로 지금 되어 있어, 책이요. 근데 이걸 두 개로 쪼개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교과서를 학년제 운영이 없어지고 학기제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통으로 배웠잖아요. 1, 2학기, 1, 2학기, 1, 2학기 그럼 뭐냐면 경우의 수가 확 늘어나요. 그래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훨 많아져요. 그렇게 운영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은 수능 출제 과목인데 이게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얘는 2학년 때 배우고 얘네들은 3학년 때 주로 배워요. 자, 보세요. 1학년은 선택의 개념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개인 시간표라며? 근데 1학년은 개인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냥 다 똑같이 배워요. 이게 공통교육과정이라서 그렇습니다. 됐죠? 됐잖아요. 네. 2학년은 넘어갔어요. 그럼 2학년은 가만 보니까 여기서 대수라고 하는 것이 현재 수완인데 이걸 배워야 다음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수학도 위계가 있고 과학도 위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2학년에서 배우고 나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대수하고 미적분이 이것이 수완이고 이게 수투인데 지금의 이 속에 뭐 한 권을 더 끼워서 더 많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뭔가 그 틈새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학년도 거의 문과팀, 이과팀 해가지고 비스무리하게 고정돼서 가게 돼요. 선택이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대요. 그럼 개인 시간표는 언제 하는 거야? 겨우 3학년 때 될까 말까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문제는 뭐냐면 진로 과목이라는 게 있고 융합 과목이 뭐죠? 이건 2학년 때 배우는 여기까지는 이해됐다 치고 3학년 때 얘네들은 뭔가 선택해야 되는데 이건 뭐지? 라고 하면 진로라는 개념은 심화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걸 배운다는 뜻이고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학과 미술이 합쳐진 있다는 거야. 느낌이. 그러니까 뭐냐면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공부가 옆에 다른 과목들하고 이 융합이 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는 뭐냐면 여기까지 공부했네? 그럼 뭐예요? 깊게 했네. 여기까지 했네? 그럼 뭐냐면 깊게 하기도 하고 넓게도 했네. 라는 과목의 의미예요. 그냥 이 친구가 과목을 이수하는데 어디까지 이수했느냐라는 것은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이 이수 공부 학생부에 써지는 걸 보고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 얘는 폭넓게도 하고 그냥 충분히 여러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좀 아이디어도 또 창업도 이런 것 쪽으로도 충분히 바탕이 돼 있군 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됐을까요? 넘어갑시다. 퀴즈 내고 상 하나 주려고 했는데요. 그럴 입장이 아니야 지금 상황이. 자,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 9등급제로 되어 있는 것을 5등급제로 바뀌었다.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4%에서 1등급을 끊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25명이 있다 그러면 25명에 반에 1명만 1등급이 나오는데 이제 10%를 적용하면 2.5명이 나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한 반에 2-3명이 1등급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등급 게임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상당히 완화됐군. 이 정도는 이해하시잖아요. 오케이. 그거 가지고 이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학기에서 5학기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수시를 가게 되면 9월에 원서 쓰니까 2학기가 없어요. 내신 성적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5학기제가 있는데 이렇게 5학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학기에 선생님을 몇 분 정도 만나냐면 음미체 꺼져. 그러면 8분 정도를 만나요. 국영수, 과사, 제2외국어, 기가 이런 것들도 전부 내신 산출하는 과목이니까. 그래서 8분 만난다고 칠게요. 싫어요? 그럼 5, 8이 40 맞아요? 네. 이제 어떤 게임을 하냐면 내가 3학년 1학기까지 40명의 선생님을 만날 거다.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는 1등급을 땄어? 이 선생님, 아우, 2등급 땄어? 이거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보세요. 얘가 어떻게 했냐면,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40명이 전부 다 1등급 아니면 2등급에서 1등급이 반, 2등급이 반 맞으면 전체가 내신 성적이 1.5 나오는 거 맞아요? 어려운 계산 아니에요? 이 중에서 하나가 3을 맞아버렸다? 하나를 3을 맞으면 1.52 이 땅이 뜨는 거야. 그러면 이 성적 가지고 나는 어느 대학 가요? 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부 40개예요. 40명을 한 땀 한 땀 다 한 거예요. 모두 다 2를 맞을 때, 하나를 놓쳤을 때, 2개 놓쳤을 때 쭉 한 거야. 얘는 전부 다 2를 맞, 전설에 1.0이 나오는 거야. 얘는 40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2를 맞은 거야. 자, 이제 여기서 문제. 예를 들어서, 외대보고라고 할게요. 그러면 전국에서 1등짜리만 모아놨다 했잖아요. 중학교에서. 그 애들 중에는 이상하게 물리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요 과목은 2등급이 밀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케이. 지금 현재를 따지면 4%에서 끊었잖아요. 한 명만 1등급 하는데 어떤 과목은 2등급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전교생 전체에 1.0이 없어요. 오케이. 근데 1.0이 있는 학교도 덜어 있긴 해요. 그러면 이것이 학교 수준이 조금 공부 좀 하는 애들이 몰려있는 학교일수록 정규 1등짜리 내신이 1.0이 아니라 1.2 막 이래요. 서로 갈라가지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 지금 중3이 42만 명이래요. 이 친구들을 산술적으로 10%가 전부 1등급 나온다 그러면 4만 2천 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많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지금 그 입시계에서 생각하는 것은 10,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4회 정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종로 쪽에서는 6,700명 정도 나올 거다라는 계산법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건 예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돼야 돼요. 뭔가가 모의고사를 치든지 뭘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것을 산출하는 것들이 내신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산출이 됐을 때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컨설팅이라 해가지고 뭐 어떤 진학사나 이런 사이트에 입력을 하면 성적들이 입력하는 애도 있잖아요. 그거를 표본으로 해서 대충 데이터가 나와버려요. 몇 명 정도일 거다라는 예상치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시험 보기 전에도 데이터를 만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등급이 30명이고 2등급이 10명이면 40명 중에서 이렇게 맞으면 얘가 1.25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지금으로 따졌을 때 인원수로 가지고 산출하게 되면 2.4 정도 등급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너는 2.4는 어느 정도 가니? 가천대 정도 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시 와. 너 아니야, 너. 그냥 양보해가지고 그냥 올 1등급이 10%라고 해요. 그걸 산출하면 1.8 정도가 되는데 1.8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대학 가요? 그러면 1.8 정도면 2대 정도를 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얘가 올 1이죠. 올 1. 1.0이니까 그 위도 다 1.0이야.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변별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해하지라는 관점에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넌 누구니? 그랬더니 경희대예요. 그랬어요. 경희대는 그래도 상위권이잖아요. 싫어요? 경희대로 할게요. 경희대로 하는데 문제는 경희대 모집 인원이 교과 전형인데 20명을 모집한다네? 근데 200명이나 원서를 썼어요. 그러면 10대 1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200명의 아이들이 성적이 있는데 그 성적을 한 줄로 쭉 세웁니다. 200등까지. 그래 놓고 딱 끊어서 20명까지를 합격이라 말하고 나머지는 예비 합격 번호를 주는 게 지금 제도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적을 이렇게 입력해 놓고 보니까는 73번까지가 전부 다 1.0인 거야. 지금 상위권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야. 인원수 비중으로 하면. 그러니까 상위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별이 없어진 상황이 지금 내신으로.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따지도 않고 교과 100이라는 말을 쓰면 교과만 가지고 100%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고 이걸로만 뽑는다면 불가능한 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과 100은 없어질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일을 벌리냐면 수능 최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수능 최저. 수능 시험을 봤어. 그 중에서 2과목 정도를 적용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거를 적용을 여기다가 딱 하는 순간 등수가 이렇게 매겨져 있었잖아요. 최저가 가장 우선권이에요. 그래서 최저가 못 맞춘 애들을 여기서부터 빠져! 나와! 쭈룩쭈룩 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 수도거리는 애들이 여기 있다가 쭉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빠지고 쭉 올라가. 이해되시죠? 쭉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37번까지가 1.0이야. 그럼 대학에서 큰일 난 거야, 이거. 변별이 안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면접까지 보게 돼 있고, 심지어 여기에다가 이제는 최저가 좀 강화돼야 될 것 같다. 왜? 이걸 떨어뜨려 놓고 다른 걸로 보면 되는데, 최저에서 가르지를 못하고 변별이 안 되면 수능 최저만 딱 가지고서 전형하는 것은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너는 잘생겼으니까 합격? 뭐 이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상위권들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신 산출에 변별에 문제가 생기고 거꾸로 중위권이나 지방권은 이게 된대요. 선생님이 40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1등급, 2등급에서 막 섞여서 나온다 애들이. 그러니까 소수점까지 나온대요. 그래서 이걸로 충분히 뽑을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상위권 대학들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근데 또 한 가지를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게 바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학기 그대로 있죠? 날 보세요. 들켰어요. 휴대폰 보다가. 자, 이게 됐죠? 그 다음에 단위수는 학점수로 이름만 바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성취도도 있는 것 같고 석차도 여기 있는데 여기 하나 추가되는구나. 그러면 A 비율이 성적 퍼주기 위해서 A가 90이 넘으면 A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넘는 애들이 뭐야? 80%나 시험을 됐다 싶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볼 수 있는 게 있구나라고 해서 이게 큰 의미일까 이런 거야.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잘 보면 표준 편차가 여기 있었던 게 사라져요. 이제 중3부터는 학교 내신의 표준 편차가 사라집니다. 표준 편차가 뭔지 몰라. 어차피 오늘 망했어요. 자, 평균 점수가 있어요. 평균 점수가 이게 평균 점수가 예를 들어서 60점이라고 칠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하지. 70점이라 할게요. 그리고 10점이라고 하는 게 표준 편차죠. 그럼 여기에다가 10점을 더 더해요. 10점을 더 더하면 80점이 되죠. 10점을 빼면 몇이 되겠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 차지하는 비율이 68.26이 돼요. 요 차지하는 넓이, 영역이. 그럼 이거를 그냥 70이라고 치면 안 될까요? 싫어요? 70이라 치자고요. 그러면 70이 요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쪽이 15이고 이쪽이 15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냐면 내 점수에다가 표준 편차를 더하면 상위 15% 정도에 들어와요. 일반적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하고 큰 학교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표준 편차가 작으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깁니다. 보라돌이처럼. 이렇게 높아져 버립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평균 애들이 몰려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이렇게 쭉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애들하고 요 애들이 거의 몰려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여기에 1등이면 1등하고 2등하고 3등이 지들끼리 이미 급이 달라. 그냥 칸칸이 띵띵띵띵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성적 차이 구별이 확 돼 있어. 그게 표준 편차 숫자가 크면 그래. 근데 표준 편차가 작으면 얘네들끼리 내신 싸움이 진짜 1점 차이로 등급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나는 그러한 학교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학은 뭘 알았냐면
지금은 브라인드 면접이라 해가지고 브라인드 서류 면접을 해서 서류를 딱 보고 어느 학교인지 자사고인지 특목고인지 전혀 알 길이 없게 만들어놔 있어요. 그게 브라인드 서류 면접인데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속에 들어가면 표준편차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포스고 그러면 표준편차가 8.9잖아요. 10보다 낮은 건 대충 이런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나와버려요. 근데 우리 동네 보세요. 우리 동네 애들 전부 표준편차가 20이 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얘가 우수한 집단의 학교다라는 것을 표준편차라는 수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자료가 있었는데 이게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발음도 잘하네. 포스코고가 지금은 그래도 알아줬어요. 왜? 아무리 브라인드를 해도 찾는 방법이 있었으니. 근데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스코가 유리할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 자사고는 요 제도로 가면 조금 유리한 면이 조금 빠지는 거 아니냐. 단지 이들 학교는 원래 학종으로 잘 써준 것 때문에 유리한 게 있으니 그 정도는 커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서울에 있는 자사고들이거든요. 광역 자사고. 인천에는 하나 있잖아요. 포스코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안산 동산고 딱 하나 있어요. 서울에는 이렇게 됐다 많고. 근데 이런 학교들이 특히 서울에 있는 이 자사고들이 이를테면 조금 이제 그 유리함이 좀 완전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아이고. 자, 이제 보세요. 학생부가 지금 현재로는 1번부터 8번까지 돼 있는데 이게 9번으로 바뀌었다 했죠. 뭐 그건 뭐 하나는 중요하지 않고. 자, 그러면 여기 6번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교과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여기가 교과하면 나머지 얘네들은 뭘까요? 맞아요. 비교과예요. 그러니까 교과는 요 6번만 교과고 나머지가 다 비교과야.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다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여기에 뭐 학교에서 자율, 회장, 부회장 했니? 동아리는 뭘 했니? 진로는 뭘 했니?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이 인성은 좋으니? 뭐 봉사활동은 뭐 했니?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본다 해서 학종이에요. 그런데 교과라고 하는 것은 6번만 보는 거야. 근데 6번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석차가 들어있죠? 아까 어떤 애 있었죠?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하면 1.5등급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요것만 갖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만일에 우리 바뀐 제도로 요것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변별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전부 다 1.0인데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하는 것을 정량평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 속에 들여다보면 과목이 있잖아요. 이런 과목, 그죠? 뭐야, 얘는 심화 수학을 했네? 생명과학 이를테면 실험을 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수 과목을 보니까 얘는 성적은 똑같은데 얘랑 완전 차이가 크네? 라는 다른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점수가 얘를 보니까 얘는 80 몇 점인데 얘는 전부 다 100점, 99점 막 이래. 등급은 같아도 내용적으로 더 얘보다 우수하다는 걸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고요. 심지어 이 속에 세특이라 해서 선생님들이 써주는데 아까 40명의 선생님이라고 했죠. 선생님 한 분당 많게는 500자까지 쓸 수 있는 이거를 써준 게 있는 거야. 이거를 쭉 읽어보니까 얘는 완전히 탐구활동을 한 거 보니까 완전 급이 달라. 퀄리티가 완전 다른 거야. 그런 식으로 이 속에 여러 가지를 들여다볼 수 있죠. 이 여러 가지를 다 들여본다 해서 이것을 정성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정성평가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학종하고 다른 얘기고 교과라는 이 속에서 이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을 정량, 다른 것도 다 들여다보는 것을 정성. 이해되시죠? 그러면 상위권 입장에서는 정성으로 가겠지. 여기 이걸로 안 된다며. 그리고 최저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만일 모르니까 정성으로 해놓으면 문제 없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 어려운 과목들을 많이 배우는 학교가 어디죠? 특목 자사고고 세특 기록을 잘해준다고 하는 데가 어디죠? 인천이잖아요. 그래서 학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천에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학생부를 잘 써준다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실적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런 학교들이 이를테면 이제 실력 발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2개 데이터를 모두 다 제출해요, 대학에. 그런데,
보세요. 아까 이거 1학년 때, 이건 2학년 때 배운다 그랬죠? 얘네들은 3학년 때 배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한 인원이 몇 명 안 돼서 소수 인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평가하기가 조금 그러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는 우리 대학은 요 세 개는 상대평가하고요. 얘네들은 절대평가할게요. 라는 걸 발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발표를 어느 대학도 한 적이 없어, 지금. 근데 일반적으로 좀 중위권이라든가 중하위권 내지는 지방권은 이걸 다 할 가능성이 커요. 왜? 이걸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신 변별이 되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쪽 대학들은 일반고가 유리한 대학이야. 왜? 내신을 하니까 그 속에서도 등급이 갈라지잖아요. 상대평가를 하니까. 공부 잘하는 뭐 하나 도 거기도 5등급도 나오니까 4등급도 나오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상대평가를 학교에서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나 우리 대학은 요렇게만 할게요. 요거는 절대평가하고. 그럼 이게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현재도 얘네들의 진로 과목이거든요. 진로 과목은 절대평가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잖아요. 중3이 2학년 되면 4월 말에 대학 입시 시행 계획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그때 가서야 처음으로 우리 대학에서는 논술 폐지할게요. 우리는 내신 산출 방법 이렇게 할게요. 라는 걸 결정해 주는 게 그때예요. 그걸 대학 입시 2년 예고제라 그래요. 예고제니까 못 바꿔 이제 결정하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못 바꾸는데 일부 바뀔 수 있는 게 정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대 정원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올해 고3부터. 이미 다른 거 다 발표됐는데 정원을 다 발표했어요. 왜? 예를 들어 2학년 때 발표 이미 됐다고요. 그런데 정원을 바꿀 수가 있으니 이것을 조정해서 언제? 올해 4월 말 대학에서 뭐냐면 수시 입시 요강이라는 걸 발표해요. 그 속에 담게 되어 있어. 그냥 그거 발표되면 어느 대학에는 정말 의대가 몇 명 늘었네? 그런 것부터 해서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입시가 변동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변동이 생기면 그동안에 이성적으로 요 대학 갔다더라라는 게 안 맞아요. 이제 그런 변화들이 올해가 심해. 여기에 무전공까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니 그래서 좀 지켜보세요. 요 입시에 대한 거는 변동된 거를. 그래서 수능에 대한 거는 요거 좀 정리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보세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고등학교 가서 본 거야. 봤대요. 글쎄. 근데 얘는 21, 22, 22 3년치. 21, 22, 23 3년치. 이거는 사회고 이건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그런데 가장 최근 거를 보니까 40점, 50점 만점에 40점만 넘으면 1등급을 줘. 그리고 35점을 넘으면 2등급을 주고. 좀 이상하죠, 계산법이. 어쨌든. 근데 이 1등급 안에 든 애들이 과학은 5.5%밖에 안 돼요. 근데 사회는 25%나 돼. 그냥 건 5배 가까이 사회는 애들이 좀 쉽다고 생각하는데 과학은 됐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심지어 2등급 35점 이상 맞은 2등급까지를 합치면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되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3등급까지 합쳐도 1등급에 못 미쳐요. 그럴 정도로 과학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과목이다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데 이 시험은 중학교 성적을 물어본 건 똑같아요. 왜? 범위가 중학교만 가지고 한 거니까. 그래서 요즘에 목동권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그 과학에 대해서 중학교에서 이 과학을 좀 이렇게 여는 학원들이 되게 많았시고 그 말은 관심도가 많이 커진다는 거예요. 입시를 반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문제는 지금은 물화생지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험이 하나씩 나왔는데 이제는 통합과학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 속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출제를 물리하고 화학을 합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면 이 융합으로 내면 이거 쉽다고 할까? 그런 시험이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에 통합과학이나 이 과목에 대해서 출제하는 것에 대해서 예시문항 이렇게 나올 거예요 라는 것을 발표해 주겠대요. 그래서 그거 지켜보시면 되니까 너무 지금 서둘러서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요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고1은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고 중3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요거 선택했기 때문에 얘는 이과인지 알았죠. 수능 성적표 속에 들어있어요. 이과인지 문과인지가.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문과, 이과, 예체능보다 똑같은 시험을 치게 돼요. 똑같은 거. 그럼 이 성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고애야. 문과잖아요? 이 외고애가 시험을 됐다 잘 봐가지고서 의대 갈 수준의 성적이 나왔어. 수능 성적이. 그럼 의대 합격시켜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나요? 아니, 생명과학하고 화학 공부를 하고 와야 그 다음에 수업을 따라갈 텐데 그걸 점검해보지 않을까요? 그 점검해보는 것을 학교 교과를 가지고 점검할 거다. 지금 서울대가 하고 있고 고대가 이거 하고 연대가 하려고 예고한 것처럼 이거에 의해서 수능 100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수능만 가지고 하는 건 없어지고 수능이 이를테면 80이면 교과를 20에서 교과를 들여다볼 거라는 거야, 이제. 특히 이과나 의대 쪽은 당연히. 왜냐면 우수한 상위권 애들은. 상위권 대학이 아니면 이런 거 안 따질 거예요. 왜? 제발 원서만 쏟아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상위권이고, 그래서 상위권에서 이제 여기서 뭐 배운 건지 아세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능 준비한다고 해서 교과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그러고 있고 버리고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재수할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교과도 해야 되고 수능도 둘 다 해야 되는 더러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투트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상위권은 왜? 내신은 변별이 없으니까 수능 체제를 붙일 거고, 그러니까 수능도 해야 되고, 수능만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교과도 보겠다네? 교과도 해야 돼. 둘 다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상위권들의 주어진 어떤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변동 없이 갈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좋은 어떤 새로운 결말을 만들 수는 있겠죠. 멋진 말 같지 않으세요? 좋은 결말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